희미한 등잔불이 흔들리는 낡은 공방. 젊은 스승과 그보다 더 젊은 제자가 갓 완성된 그림 한 점을 앞에 두고 있었다. 스승이 물었다. 심하나, 위작의 경지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제자 심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진품과 똑같이 그리는 것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깊은 눈이 제자를 꿰뚫어 보았다. 틀렸다. 가장 위대한 위작은 진품보다 더 진실된 혼을 담아내어 세월조차 속이는 것이다. 진품이 시간의 기록이라면 완벽한 위작은 시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스승은 등잔불을 훅 불어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너는 시간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현재 마이너스 2025년 서울, 인사동. 서울의 심장부, 그러나 시간의 흐름이 비껴간 듯한 낡은 동네 인사동. 그곳은 죽어가고 있었다. 한때 고미술과 전통의 향기로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거대한 자본이 세우는 공사, 가림막에 의해 질식해가고 있었다. 오래된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투기 자본의 깃발만이 나부꼈다. 그 흉물스러운 풍경 속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한옥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만물수리, 붓글씨로 쓰인 낡은 간판은 그 가게의 나이를 짐작게 했다. 가게의 주인은 70대의 민 노인이었다. 그는 이웃들 사이에서 치매 노인으로 불렸다. 손님에게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되묻고 수리비를 잊어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기억을 잃지 않았다. 부러진 고가구의 다리를 감쪽같이 이어붙이고 쩍쩍 갈라진 옛 그림의 액자를 새 것처럼 복원하는 그의 솜씨는 경이로울 정도였죠. 그의 유일한 말벗은 근처 미술사학과에 다니는 대학원생 한지우였다. 지우는 민 노인의 가게에 깃든 설명할 수 없는 깊이와 예술적 아우라에 매료되어 매일같이 그를 찾아와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다. 그녀에게 민 노인은 잊혀가는 시대의 마지막 파수꾼처럼 보였다. 할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그날도 지우는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을 사들고 가게를 찾았다. 민 노인은 그녀를 보고도 한참 동안 알아보지 못하는 듯 멍한 표정을 지었다. 지우구나. 어서 오너라. 그의 느릿한 반응에 지우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가게 구석을 청소하고 엉망으로 흩어져 있는 연장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와, 여기 진짜 옛날 집 같다. 그중 한 명이 민 노인이 막 수리를 마친 작은 소반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한 5만 원이면 사요? 민 노인은 그저 멍하니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지우가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건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관광객은 기분이 상한 듯 투덜거리며 가게를 나갔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민 노인의 깡마른 어깨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한편 강남의 한 초고층 빌딩, 최첨단 NFT 아트 갤러리, 퓨처 이젤의 대표 알렉스 최는 거대한 스크린에 떠 있는 디지털 그림을 보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한국의 보수적인 미술계를 비웃으며 단숨에 정상에 오른 30대 초반의 젊은 사업가였다. 그에게 예술은 감상이 아닌 투자였고 전통은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었다. 그는 한국 미술계의 폐쇄적인 학연과 지연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그들이 신성시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디지털 왕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에 불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대표님, 인사동 부지 매입건 마지막 한 가게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만물술이라는 곳입니다. 알렉스의 미간이 좁혀졌다. 아직도 그 치매 노인장 말인가? 그는 스크린을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더 이상 시간 낭비는 못하겠군. 내가 직접 가지.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없다는 걸 그 늙은이에게 직접 가르쳐 줘야겠어. 그가 도착했을 때 만물수리의 낡은 문 앞에는 지우가 서 있었다. 알렉스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품속에서 화려한 NFT 아트 타워의 조감도를 꺼내 민 노인의 작업대 위에 펼쳤다. 어르신, 보십시오. 이것이 미래입니다. 당신의 이 낡고 먼지 쌓인 가게가 있던 자리에 이런 위대한 건물이 들어설 겁니다. 당신의 가게, 제가 시세의 2배를 쳐드리겠습니다. 영광인 줄 아세요. 하지만 민 노인은 조감도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부러진 의자 다리를 묵묵히 다듬고 있을 뿐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멍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결코 멍하지 않았다. 여긴 파는 곳이 아니야. 그는 알렉스를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여긴 시간을 수리하는 곳이라네. 그 동문서답에 알렉스의 얼굴에 처음으로 짜증 섞인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조감도를 거칠게 말아쥐며 경멸적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좋습니다, 어르신. 대화가 통하지 않으신다면 법으로 대화하는 수밖에요. 그는 지우를 한번 쏘아보고는 분노를 억누르며 가게를 나섰다. 그의 눈빛은 자신의 길을 막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리겠다는 파괴자의 그것이었다. 알렉스 최는 자신의 계획이 한낱 치매 노인의 고집 때문에 발목 잡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돈으로 안 된다면 힘으로 그를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죠. 며칠 후 유명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취재팀이 만물수리에 들이닥쳤습니다. 알렉스가 몰래 제보한 것이었죠. 시청자 제보입니다. 이곳에서 가짜 골동품을 진짜처럼 수리하여 비싼 값에 팔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알렉스에게 돈을 받은 가짜 고미술 감정 전문가라는 자가 거들먹거리며 들어섰습니다. 그는 민 노인이 막 수리를 마친 한 단골 노인의 유품인 낡은 나비장을 가리키며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완전 가짜입니다. 문양도 조잡하고 사용된 목재도 현대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멀쩡한 가구에 흠집을 내고 오래된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악질적인 수법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때마침 가게에 들렀던 지우가 필사적으로 항변했습니다. 그건 파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냥 부서진 걸 고쳐주신 것뿐이라고요. 그리고 저분은 그런 분 아니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박 PD의 자극적인 질문과 카메라의 폭력적인 주민 앞에 묻혀버렸습니다. 어르신,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억울한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신 겁니까? 민 노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저으며 아니야라는 말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마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죠. 방송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사동 파렴치한 사기꾼 노인이라는 제목의 뉴스는 전파를 탔고 민 노인의 얼굴은 전국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믿고 그에게 물건을 맡겼던 단골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가게 문에는 붉은 스프레이로 사기꾼, 영감탱이, 당장 꺼져 같은 험한 욕설이 적힌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벌레 보듯 피했고
아이들은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며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지우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눈물을 삼키며 더러워진 가게 문을 닦아내고 할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죽을 쑤어 날랐습니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진실을 밝힐게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민 노인은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명예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시간의 가치가 한 젊은이의 탐욕과 거짓의 칼날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제 민 노인이 곧 헐값에 가게를 내놓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는 자신의 화려한 성공에 마지막 방점을 찍을 거대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40년 전 사라진 전설적인 화가 설송의 미공개 유작 달빛 아래의 강을 세상에 공개하고 경매에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VVIP들을 위한 초청장을 발송하며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만물수리 노인에게도 한 장 보내. 자신의 가게가 사라진 자리에 어떤 위대한 것이 들어서는지 똑똑히 보라고 전해. 그것은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가장 잔인하고도 오만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설송은 한국 근대 미술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단 5점만이 세상에 알려져 있었고 모두 국보급 대우를 받고 있었죠. 알렉스 최는 자신이 바로 그 설송에 숨겨진 마지막 작품 달빛 아래의 강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술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림이 공개되자 모든 전문가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듯한 붓터치, 그림 전체를 감도는 고고한 기품, 모든 것이 완벽한 진품임을 증명하는 듯했죠. 경매 시작가는 무려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알렉스는 이제 세계적인 아트 딜러로 발돋움할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락으로 떨어진 민 노인은 가게 문을 닫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온 것은 지우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달빛 아래의 강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상해요. 그림의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용된 안료에 대한 데이터도 없어요.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림 같아요. 그녀의 말에 멍하니 앉아있던 민 노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우의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채워진 달빛 아래의 강. 그는 그림의 한 부분을 귀퉁이의 작은 소나무 그림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내 버릇인데 그 순간 그의 멍했던 눈동자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날카로운 안광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모든 위작과 진품을 꿰뚫어보는 전설적인 감정사 시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야, 내 연장 좀 다오. 아주 오랜만에 먼지를 좀 털어야겠다. 민 노인의 변화는 놀라웠다. 그는 더 이상 치매 노인이 아니었죠. 그는 40년 만에 깨어난 전설, 심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멍했던 눈동자에는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안광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지우와 함께 알렉스가 꾸며낸 완벽한 거짓을 파헤치기 위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무기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지우를 통해 한 미술 전문 기자에게 익명의 제보를 흘렸습니다. 제보는 아주 구체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강의 소나무 그림자는 설송이 아닌
40년 전 사라진 위작화가 시만의 기법과 99% 일치한다. 특히 붓을 3번 끊어치며 만들어내는 옹이. 자국의 표현은 시만이 그의 스승에게서 물려받은 세상에 단 둘만이 아는 비기이다. 기사는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스는 코웃음을 치며 음의 세력의 질투라고 일축했지만 미술계의 가장 예민한 감식가들 사이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퍼지기 시작했죠. 설송의 진품을 모두 소장하고 있는 국립미술관의 늙은 관장은 기사를 읽고 난 뒤 수장고로 내려가 몇 시간이고 설송의 그림만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실력이었습니다. 민 노인은 자신이 수십 년간 보관해온 이제는 아무도 만들 수 없는 조선시대의 특수한 지와 광물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안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새워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신기에 가까웠죠. 며칠 후 그는 지우를 통해 미술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평론가에게 작은 그림 한 점을 보냈습니다. 그 그림은 달빛 아래의 강의 한 부분, 바로 그 논란의 소나무 그림자 부분이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담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진품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법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림과 갤러리에 걸린 그림 중 어느 쪽의 소나무가 더 차가운 달빛 아래서 떨고 있습니까? 평론가는 두 그림을 비교해 본 후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 노인이 보낸 작은 그림 조각이 알렉스의 거대한 진품보다 훨씬 더 깊고 생생한 생명력을 뿜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론가는 자신의 칼럼에 우리는 어쩌면 달의 그림자를 보고 진짜 달이라고 믿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미술계의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알렉스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학적 증명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미술계에 보이지 않는 여론이 서서히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림을 최초로 발견했다는 미국의 개인 소장가와의 단독 인터뷰를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인터뷰에 나타난 소장가는 어딘가 어설픈 연기를 하는 배우에 불과했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그림의 출처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 그림은 저희 가문 대대로 내려온 그의 말실수는 불타는 의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지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구나. 저 아이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한수 말이다. 미술계가 온통 달빛 아래의 강의 진위 논란으로 들끓는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림을 구매하기로 약속했던 아랍의 석유 재벌이 경매 직전 최종 조건을 내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40년 전 설송의 모든 작품을 직접 감정했던 전설의 감정사 시만에게 직접 진품임을 확인받아야만 계약서에 서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재벌 측은 시만을 찾지 못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라고 선언했죠. 이 충격적인 제안의 배후에는 민 노인과 오랜 인연이 있었던 앙리 뒤퐁 관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뒤퐁 관장은 재벌에게 만약 이 그림이 위작이라면 당신은 역사상 가장 비싼 가짜 그림을 산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학자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던 것입니다. 알렉스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시만은 이미 죽었거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시만을 찾아 헤맸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경매 날짜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고 알렉스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의 갤러리에는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고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우던 언론은 이제 그를 희대의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우며 초췌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시만이라는 이름이 언급된 모든 낡은 기사와 논문을 미친 듯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40년 전 시만이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한 인터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기자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그림은 그만두고 세상에 부서진 것들을 고치며 살고 싶소.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의 흔적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니. 시간의 흔적을 존중하는 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알렉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긴 시간을 수리하는 곳이라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인사동의 그 치매 노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부정했지만 모든 퍼즐 조각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기꾼으로 몰아 짓밟았던 그 초라한 노인이 바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유일한 열쇠를 쥔 전설, 시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미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의 뺨을 몇 번이나 때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죠.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그는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정중하게 민 노인에게 만남을 요청했지만 노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직접 만물수리 가게로 향해야 했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낙서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낡고 초라한 가게 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 노인은 돋보기를 쓴 채 낡은 붓을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스의 그림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죠. 알렉스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가게의 먼지 쌓인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선생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 노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무릎 꿇은 젊은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무의 눈빛이었죠.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일 경매에서 그 그림을 한 번만 감정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민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리하던 붓을 내려놓고 알렉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내가 자네를 돕는 것이 아닐세. 나는 더럽혀진 진실을 도우러 가는 것뿐이야. 그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의 감정 결과를 그 어떤 편집이나 개입 없이 경매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중계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가 가게를 나서려던 순간 민 노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젊은이, 그리고 자네가 망가뜨린 저 나비장, 자네 손으로 직접 고쳐놓고 가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제7장 진품의 목소리. 경매 당일 행사장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미술계 거물들과 언론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마침내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달빛 아래의 강이 무대 중앙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회자가 경매의 시작을 알리려던 순간 앙리 뒤퐁 관장이 무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여러분, 경매에 앞서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려 합니다. 40년 만에 전설의 감정사 시망께서 이 그림을 직접 감정하시겠습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무대 옆에서 허름하지만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은 민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그림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먼저 그림에 사용된 비단의 짜임새와 안료의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너무나도 해박하고 깊이가 있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이 혀를 내둘렀죠. 그리고 이 소나무 그림자. 설송 화백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그림자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다른 사람의 기법입니다. 그의 말에 알렉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붓과 약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붓에 약품을 살짝 묻혀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소나무 그림자의 가장 짙은 부분에 붓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가 붓으로 몇 번 쓸어내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짙은 그림자 색이 옅어지면서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아주 작고 정교한 낙관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낙관은 설송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심자와 눈 안자가 새겨진 바로 시만의 낙관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위작입니다. 그의 선언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 늙은이가 내 경매를 망치려고 사기를 치는 거야. 바로 그때 민 노인이 마이크를 잡고 그의 인생을 건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낙관을 아느냐고? 내가 어찌 이 그림이 위작인 줄 아느냐고? 그야 당연하지. 이 그림은 40년 전 바로 내가 그렸으니까. 제8장 시간을 수리하는 법. 민 노인의 폭탄 선언은 미술계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의 강은 40년 전 젊은 시절의 시만, 즉 민 노인이 자신의 기량을 시험하기 위해 그렸던 작품이었으나 의문의 사고로 도둑 맞았던 것이었죠. 알렉스 최의 갤러리는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설의 귀환에 세상은 열광했지만 민 노인은 다시 인사동의 작은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기자들에게 단 한마디만 남겼죠. 나는 시만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수리하는 민 노인일 뿐이요. 그는 알렉스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잃고 폐인처럼 변한 그를 자신의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는 알렉스에게 쩍쩍 갈라진 낡은 나무 의자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걸 한번 고쳐보게.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의자가 품고 있는 시간의 상처를 위해서 말이야. 알렉스는 처음으로 돈이 아닌 가치를 위해 자신의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낑낑대며 민 노인의 가르침 아래 의자를 수리했습니다. 마침내 의자가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되살려냈다는 순수한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그 후 민 노인의 만물수리 가게는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온 학생들에게 기술이 아닌 마음을, 가격이 아닌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장 성실하고 재능 있는 제자는 바로 알렉스 최였습니다. 그는 스승의 곁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한 땀 한 땀 수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상처를 딛고 새로운 세대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을 들여 지켜내야만 하는 소중한 진품이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